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겠죠. 그래서 공고해지는 북중러 동맹,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새벽에 북한의 특별열차가 단둥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베이징에 지금은 김정은이 도착해 있고 아마 오늘 저녁에 그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오늘 저녁인 이 1월 8일 저녁은 바로 김정은의 생일 저녁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에게 생일상 거하게 차려주고 생일 선물도 뭔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생일 선물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기념품적인 그런 선물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김정은이 왜 오늘 중국을 찾았을까요? 자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생일인데 선물 안 주고 선물 줄 돈이 없죠. 지금 김정은이가 선물 안 주고 지금 북한에 있으면 선물 꼭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애매해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렸을까요?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지만 그것 때문만 아니겠죠. 그러면은 김정은이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미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지금 네 번째 중국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갔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차 방중 베이징에 갔죠. 작년 3월입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베이징에 갔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중을 또 했죠. 다롄에 또 이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2018년 5월 7일에서부터 5월 8일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김여정을 데리고 그때 이설주인가요?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2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의 어떤 그 큰 의논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거의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니까 불과 며칠 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그 2차 방중 한 달 후에 미북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중국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다라는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지난 세 번의 중국 방문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토대로 보면 그로부터 한 달 이후 정도에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지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지 하는 중요한 어떤 그 외교적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보고를 받았던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1월 10일까지 그 중국을 방문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2월 초에 우리 설 연휴 쯤 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소 물색한다라고 지금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어느 정도로 비핵화에 대해서 양보해야 될 것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버텨내려면은 시진핑 주석 형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면 내가 트럼프에게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논을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북한은 이렇게 중국과 순망치 않의 관계입니다. 김일성 시기에 여기 보면 이제 장점인 그때는 우리가 강택민이라고 했는데 장점인 중국 주석과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정일 때는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하고, 또 김정일 때는 뭐 상해까지 둘러보고 하면서 정말 천지개벽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김정은 집권기에는 거의 뭐 지금 중국을 내 집 떠나들듯이 무려 만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4번을 지금 중국에 가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수망치 않은 관계를 통해서 북한은 중국에게 친구의 파이프라인을 받고 있죠. 바로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의 절대 다수를 중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보면 뭐 1년에 50만 톤 이상 뭐 이런 이하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유 또 정제유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상에서 밀무역으로 기름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죠. 또 이제는 그나마도 밴쿠버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그런 해상 밀무역까지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뭐 중국,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죠. 또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도와주냐, 여기 있는 이 리팡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FBI가 지금 이렇게 현상 수배를 해놨는데 현재 다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미국에게 신병 인도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이 리팡웨이는 중국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라든지 탄도미사일 부품, 이런 원심 분리기나 탄도미사일 부품 같은 그런 북한에 절대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북한에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자를 지금 이제 신병 인도하라라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부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걸맞는 국제 질서, 보편적인 국제 상황, 이념 이런 것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가?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김정은은, 즉 북한은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받고,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 맞게 하려면은 그러면 중국에 지원해달라, 내가 이 정도 버텨줄 테니까 기름 내놔라. 다롄에 갔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인터뷰인데 김정은이 다롄에 갔다 와서 사람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롄에 김정은이가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그 식당 종업원들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외화 필요한데 외화 벌게 해달라 요구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직후에 해상 밀무역이 급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지금 내가 급하니까 기름 좀 더 달라, 또는 뭐 캐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현찰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좀 풀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논의를 하러 갔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협조해주면 내가 미국으로부터 여기까지 버텨주겠다. 내가 없이 만약에 미군이 이 한반도에 바로 들어오면은 베이징하고 900km밖에 안 되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슬쩍 협박도 곁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으러 가실 겁니다. 왜냐? 중국이 미국에게 경제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금 이제 세금 관세 서로 때리기 그런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인을 그 G20 또 APEC에서 계속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갔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북한과 중국은 조중 동맹은 이렇게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미 동맹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이 먼저다 라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이 먼저다 라고 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안 할 착공식을 왜 합니까? 공사도 안 할 착공식을 왜 합니까? 그렇듯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한미 관계,
그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더 결속력을 보이는 북중 관계. 이거는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핵화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비핵화를 안 하는 것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당했으면서 이거 중국에 당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거 아니고 다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에 가서 혼밥하는 것이죠. 혼밥하고 또 우리 한국일보 기자는 중국 경호원, 그것도 사설 경호원 따위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리성권이 이런 놈 따위가 감히 이런 무례한 행동을 카메라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작태. 이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뜻은 다른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하고 이 뜻이 지금 리성권이가 하고 있는 이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안 해야죠. 한국 언론과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명색이 지 스스로 장관급이라고 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데 지금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느 때보다도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중 대사 출신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노영민 주중대사가 반중 인사로 생각하겠습니까? 친미 인사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대사를 지낸 사람을 우리 뭐라고 평가합니까? 지중파다. 우리 한국 대사 지냈으면 지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노영민 대사는 그리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중파를 넘어서 친중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위비 부담금 더 못 낸다. 물론 더 안 내는 게 좋죠. 더 못 낸다라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서 최대한 적게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왜?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재 해제하자. 그리고 후에 제재 해제해주면 북한에게 뭔가 명분을 주면 비핵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재 해제해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명분을 주면 저들이 비핵화한다. 라고 지금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패권국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중 인사인 주중대사 출신의 노영민 전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5천년 동안 중국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 지금도 당하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게 보여주는 사인으로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신냉전 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그리고 북중러 동맹이다. 그러면서 북중러를 대륙 세력이다. 한미일을 해양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륙 세력들, 즉 북중러 뒤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입니다. 중국입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친하게 지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정상국가입니까? 아니죠.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상국가입니까?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뭐 비정상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 국가죠. 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입니다. 국민들을 살인가스로 죽이는 그런 정부가 있는 시리아입니다. 살인가스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어요. 뭐 VX 가스로 형을 죽이는 나라도 있으니까 뭐 친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죠. 여기 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최악의 독재국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중남미에서 카리브해에서 가장 독재국가인 쿠바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같이 우호국가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일 뒤에 미일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새로 인도가 가세했습니다. 인도, 그리고 나토입니다. 유럽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다 하나하나 열각에 너무 많아서 그냥 나토로 통일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몸은 여기 있어요. 우리 몸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눈은 저기 보고 마음은 저쪽에 보내고 있는, 하트는 저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 나라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 부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선진국들과 또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나라들과 같은 궤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인권을 말살하고 사형을 함부로 자행하고 독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이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고 이런 나라들과 궤를 같이 하려고 자꾸 저쪽으로 자꾸 마음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이 가치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제발 힘을 모아서 지켜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러겠죠? 남조선 다루기 너무 쉽구만 그래. 이성근이가 호구입니다. 위원장 동지. 호구예요. 제가 상대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해도 돼요. 김정은이도 그래 나도 상대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껄껄거리고 웃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비참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압도적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그런 나라들과 궤를 같이 하면 이런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너 죽일 거야. 까불지 마. 너 인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어떤 당근을 받아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라도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절대 아니에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